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도 생각 못한 한국 무기 특별 옵션. 2. 한 반도체 견제하던 미 결국. 3. 대한민국의 기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폴란드로 전달된 한국 무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폴란드 국경을 기웃거리고 있던 바그너 그룹을 기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결단에 언제나 한국 무기를 욕하기 바빴던 폴란드 군사 전문가도 항복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폴란드 천무 발사대 출고식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폴란드 국방무관 알렉산더 마르추니스 대령이 한화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는데요. 알렉산더 대령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폴란드와 공유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두 국가의 협력이 상호 간 큰 이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첨단 기술이 담긴 천무가 폴란드 육군의 작전 역량과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위협받고 있는 유럽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2, K9, FA50, 그리고 천무까지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국방협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걸 보여준 명상이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공개된 천무 발사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무 발사대의 형태가 그동안 보아왔던 천무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개된 폴란드형 천무 발사대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폴란드로 향하는 천무는 한국형 ATACMS라 불리는 전술지대 지휘도무기 KTSSM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천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천무의 경우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포드에 230mm 로켓이 6발씩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수출될 천무 발사대는 개량된 형태의 포드에 거대한 미사일이 한 발씩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미사일이 바로 KTSS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KTSSM 미사일의 폴란드 수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KTSSM은 미국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M270 다연장 로켓 MLRS에서 발사 가능한 미국의 ATACMS 전술 탄도 미사일은 핵심 대북 타격 수단 중 하나이지만 집속탄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중단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대신할 KTSSM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KTSSM-1은 직경 600mm에 18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본래는 지상형 고정 포드에서만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거리 300km급 KTSSM-2부터 천무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과거 UAE에 천무를 수출했을 당시 UAE 측에서 KTSSM 발사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해와 천무 발사대에서 KTSSM-1을 발사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폴란드에도 KTSS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발사대를 수출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된 KTSSM-1은 180km 위 사거리에 500kg에 달하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지하에 있는 갱도나 벙커까지 날려버리는 게 가능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정밀한 유도장치를 가지고 있어 기존 천무의 4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무유도 로켓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지금의 러시아 대포병 체계로는 반격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KTSSM-10I 폴란드에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아슬아슬하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위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해당 조약에 가입하였기에 탄두 중량이 500kg을 초과하고 사거리가 300km가 넘는 미사일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TSSM-1은 탄두 중량이 딱 500kg이고 사거리가 180km/h의 MTCR에 저촉되지 않아 폴란드에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면 300에서 500km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나 천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일부러 위력을 제한한 것이었죠. KTSSM까지 갖춘 폴란드형 천무가 폴란드군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러시아를 막아낼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기뻐하거나 또 국방부가 한국에 돈을 갖다 바쳤다고 분노하는 등 폴란드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K2,
K9 등 한국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꼬치꼬치 특집을 잡아왔던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가 천무에 대해 이례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밀리터리 저널리스트 야로슬라프 볼스키, 자로스 플러스 오 울스키는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한국 무기 반대론자입니다. 특히 K9PL에 대해서 자국의 크랩 자주포를 내버려두고 돈 낭비를 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해왔었죠. 폴란드 무기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선 절대 K9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크랩 자주포의 영국산 포시는 단종됐고 차체는 K9이 차체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의 군용 트럭 엘츠 JELCZ가 결합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가 모습을 드러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꾸고 천무의 강력한 성능에 찬사를 보내는 글을 올려 평소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천무 발사대와 엘츠 차체가 결합한 호마르 K는 매우 흥미로운 무기입니다. 이는 하이마스와 다른 등급의 무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마스는 작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좁은 운전석과 협소한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GMLRS 로켓 6발이나 아탐스 1발밖에 탑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마르 K는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2개의 발사 컨테이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우리는 하이마스보다 2배의 화력을 갖춘 무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이마스와 천무 이 두 무기 체계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M270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작전을 위해 수송기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을 원했던 미군의 요청에 따라 하이마스는 M270 대비 발사 컨테이너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이마스와 M270 모두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기에 화력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반면 국내에서만 운용할 계획이었던 천무는 기동성보다는 화력 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어 2개의 미사일 포드를 갖추고 있기에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처럼 항공수송을 할 이유가 없는 여러 국가들이 하이마스보다 천무를 주목하게 만들었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을 들어 천무를 하이마스보다 우위에 있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주구장창 깎아 내려왔던 야로슬라프라고 해도 명백히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던 천무에 대해서는 순순히 훌륭한 무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그동안 한 가지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가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ATACMS와 같은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이마스가 활약하며 덩달아 천무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한화가 계획을 앞당겨 천무에서도 KTSSM을 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사거리 300km급 KTSSM-2와 미사일 직경을 600mm에서 900mm까지 늘린 KTSSM-3 역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향후 천무에 탑재되어 운용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 보여준 천무의 놀라운 납품 속도와 고객이 가장 필요한 옵션까지 챙겨주는 한국 방산의 저력에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도 천무를 탐내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K9을 대량으로 도입한 루마니아에서는 러시아의 해상 위협에 맞서기 위해 KTSSM을 장착한 천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푸틴은 전략을 바꿨는데요. 가스관을 잠가 천연가스로 유럽을 압박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항구를 들어막아 유럽으로 향하는 식량 공급을 들어막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계 4위의 농산물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항구가 들어막히게 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7월 20일을 기점으로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선박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여 격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영국의 보급을 봉쇄하기 위해 유보트 잠수함을 동원해 종류와 국적에 상관없이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시켰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21세기 들어 다시 재현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 국경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폭격하며 전란의 불꽃이 유럽까지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흑해를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 대항할 수단으로 다름 아닌 천무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ATACMS, KTSS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갖춘 MRLS가 새로운 대한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에서도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맞서 하이마스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ATACMS에 기반한 대함 탄도미사일 ASBM 개발 역시 진행 중입니다. 또한 KTSSM은 높은 명중률과 관통력을 갖추고 있어 대함무기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표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KTSSM 사격 테스트에 놀랄 만큼 정확한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의 KTSSM을 탑재한 천무까지 배치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좁은 흑해에서 흑해함대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폴란드형 천무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은 최근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 영토를 넘보고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지원 보낼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고 미국에서도 지원을 거부했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ATACMS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된다면 그토록 우려했던 ATACMS급 위력을 가진 천무의 KTSSM이 러시아군의 머리 위로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갱도나 참호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천무의 폭격은 러시아군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선사할 수 있죠. 벙커에 숨은 러시아 장군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전달된 폴란드 천무는 벨라루스에 주둔하게 된 바그너 그룹의 위협에서 폴란드 영토를 가장 든든하게 수호할 수 있는 방패이며 만일 러시아가 선을 넘을 경우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운 창이 되어 러시아군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틀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지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D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D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D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D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D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랫이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4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4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4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4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D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D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큐셀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최고의 패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태양광 브랜드 분석기관인 슬라리비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NABCEP이 주도한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 설치 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는 바로 하나큐셀이었습니다. 한화의 뒤를 이어 중국 REC,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실팝솔라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치 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피크 듀오 시리즈를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스몰캡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보다 2에서 3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TUV 라인란드에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큐셀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북미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밸류체인을 독점하며 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 30%를 뛰어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개발은 현재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 텐덤 태양전지 전환을 위한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한편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이 미 인플레이션법, 즉 IRA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수혜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곳은 현재 미국에서 3조 2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은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량 5.1기가와트에 더해 내년까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8.4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태양광은 북미 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큐셀의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33.7%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즉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IRA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반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중요합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문제는 중국산 ESS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는 전기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ESS에서 핵심 설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으로 ESS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땅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중국은 최근 태양전지, 셀, 의 주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자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산 패널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자 세계 각국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 만일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태양광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한국 기업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에 한국이 기술력과 특허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 엄청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4년여간 이어져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한화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의 무릎을 꿇으며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론지솔라와 진코슬라, REC 그룹을 제소했습니다. 퍼크 PERC 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승소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과 독일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도 지난해 3월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은 한화큐셀의 기술을 침해했기에 곧바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 특허청, 에포, 도 진코슬라, 론지슬라, REC슬라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한화큐셀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와 합의를 통해 특허를 양도받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화큐셀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와도 라이센스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한화큐셀에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솔라는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슬라는 앞으로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가 허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마저 한화의 라이센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하며 물의를 일으켜온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한화큐셀은 이제 거침없이 북미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50만 개에 달하는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화큐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미 태양광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